자, 이번 시간 유통 마케팅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277페이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 시간에 끊었는데요. 277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고관리 기법에 자, 경제적 주문량은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별표 3개 표시하시고 또 물리과자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2호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출제가 많이 된다는 부분. 그래서 매번 주문량이 동일하고 기간 중 수요량, 일회 주문량 및 연간 단위 재고 유지비, 조달 기간이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재고 부족 원가, 즉 판매 기회 상실에 따른 기회비용은 없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단위당 구입 원가는 일회당 주문량이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재고 부족 원가는 없다는 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밑에 이 경제적 주문량은 재고의 단위 원가가 최소가 되는 일회 주문량을 말하는데 다음의 시기에 의해서 구해진다. 시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여기 ED 우리가 어떻습니까? 5 C가 나눠지죠. 자, D는 디맨드예요. 연간 수요량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연간 몇 개가 이제 필요하냐. 그 다음에 이제 1회라는 주문량. 그래서 1회 주문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주문당 주문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연간 단위 재고 비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재 소요 계획 GIT 재고 시스템 투빈법이 많이 또 우리가 다른 데서도 나오죠. 다른 과목에서. 그래서 발전은 이래요. MRP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발전 단계가 점점 이제 발전되는 게 MRPT2. 그 다음에 Just in Time. 마지막에 이제 SCM. 공급사슬 관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재 소요 계획이라는 것은요, 그 시기별로 이제 제품 생산에 필요한 그 자재 소요량을 분석해서 재고 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고 관리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재 수급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다. 저스트 인 타임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적시의 공급 체계,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양을 달라는 얘기죠. 딱 필요할 때. 그래서 이제 도요타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적기 정량 공급. 나중에 이제 물류정보에서 이제 유통정보에서 QR이라는 걸 배우실 겁니다. QR 시스템과 이제 혼용되기도 하는데 보시고요. 자, 투빈법은 뭐예요? 박스가 있어요. 투빈. 그러니까 투빈법이라는 자체는 그 두 개의 박스를 봤을 때, 자, 이렇게 하나가 채워지면 하나가 이제 비워놓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가는 겁니다. 한 박스 남는 게 이제 안전재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투빈, 그죠? 두 개 상자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가 떨어지면 또 하나를 또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어떤 볼트나 널트 같으면 얼마인지 세기가 힘들잖아요. 박스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부품이나 재고 관리에 바닥에 나면 발주를 시켜 또 바닥난 다른 상자를 채우러 가자는 방식으로서 발주 전법 변형인 투빈 시스템 주로 저가품입니다. ABC의 C그룹을 적용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ABC에서 C그룹에 투빈이 있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 자, ABC에 대한 관리법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파레토 법칙이죠. 20, 80 법칙이라는 것은 20%의 품목이 80%의 매출을 올린다. A가 제일 그룹이 신중하고, 그 다음에 집중적인 재고 관리고, B는 이제 보통 수준의 재고 관리, C는 단순한 재고 관리. A가 제일 잘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고량은 전체의 10% 정도, 금액 비중이 가격이 비싸므로 70% 정도다. 신중하고 집중적인 재고 관리 실시해서 정기발주법이에요. 정기적으로 발주하자. 계속적인 꾸준히 팔기 때문에. B그룹은 이제 보통 수준의 재고 관리로서 정량 발주법이다. 필요한 양만큼. C그룹은 어때요? 지금 봤던 단순한 재고 관리를 실시하는 1년에 한 번 팔릴까 말까 하는 투빈법을 사용합니다. 정량법이나.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이제 그 투빈법은 이제 어떤 그룹이냐, 무슨 발주 사용하느냐,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금액 비중이 낮은 영양가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판매 촉진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넘겨보세요. 280입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이라는 의미, 판촉이에요. 고객을 알리고 구매하도록 설득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고요. 자, 커뮤니케이션은 뭐예요? 이제 쌍방향적 의사소통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개념을 사용하게 되고, 자, 광고는 우리가 유료입니다. 근데 이제 비개인적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광고도 사람이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매체니까 비개인적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자, 인적 판매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또는 대화 등의 개인적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적 판매는 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장 상황 및 여건에 따라서 보다 유연하게 탄력적인 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건데 돈이 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 메시지 노출 횟수당 커뮤니케이션 비용은 이제 TV보다 좀 많이 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시장과 고객에 대한 정보 수집이 또 가능하죠. 마케팅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자, 판매 촉진은 이제 광고나 홍보, 인적 판매를 제외한 촉진 활동을 판매 촉진이라고 하는데, 뭐 구매 시점에 진열을 한다든가 가격 할인, 쿠폰 제공, 제품 사용 시범 보이기 이런 것들. PR이라는 건 기업의 자사의 이미지를 높이는 거죠. 재고가 높인다는 거. 호의적인 평판 이런 것들. 그래서 PR은 홍보를 포함하는데 홍보보다는 넓은 의미예요. 그래서 홍보는 이제 비용을 들지 않는데 기업이나 제품을 매체의 기사나 뉴스로 소비자들이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기자가 이제 기사를 내겠죠. 그다음에 광고와 홍보의 차이점, 뭐 광고는 광고비를 지불하지만 홍보는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광고라는 자체는 소구가 어디를 어필할 것이냐,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광고를 제작하니까 메시지 통제가 가능하고 다수 대중에게 전달하고 효과적인 이제 측정이 어려웁니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정보 양이 제한되어 있고 인적 판매는 이제 이성적이죠. 정보 양질, 즉각적인 피드백 장점인데 높은 비용과 느린 프로모션 속도가 좀 느리죠. 판매 촉진은 이성적이고 즉각적인 효과, 그다음에 효과 측정이 용이하며 모방이 쉽고 단기적 효과가 있고요. PR은 감성적이고 신뢰도가 높고 통제가 좀 어렵고 간접적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프로모션에 대한 전략은 자, 중요한 게 이거죠. 항상 풀하고 푸시가 나오잖아요. 자, 이거 정도 이제 우리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별표 표시 하나를 하시면서 자, 우리가 이제 프로모션 전략이에요. 자, 그래서 풀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풀. 땡기는 거죠. 제조업자 쪽으로 당기는,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을 찾게끔 하는, 광고를 보니까 너무도 사고 싶다. 그죠? 그런 이제, 그런, KT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이 빠른 하면 막, 이게 막 머릿속에 맹맹 돌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고, 소비자의 제품을 찾게 하는 거고, 자, 풀 전략을 사용할 경우는 광고나 홍보를 주로 사용합니다. 쿠폰, 견본품, 경품 등과 같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매 촉진을 말하며, 자, 푸시는 어떻게 돼요? 밀어내는 거죠, 푸시. 그래서 이거는 중간상 대상으로 판촉 할인을 해줍니다. 중간상도 더 많이 팔아라. 밀어내는 거. 무조건 팔라는 거죠. 줄 테니까. 그래서 제조업자가 소비자를 향해 제품을 밀어내는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도매상 또는 도매상은 또 소매상은 또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게 되는 가격 할인이나 수량 할인,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또 하게끔 해서 중간상이 대상으로 판매 촉진을 주로 사용한다. 너무 많이 팔면 더 줄게. 이런 수량 같은 거 할인해 주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커뮤니케이션 예산의 결정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향식 접근법은 손대중 방법은 최고 경영자가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예산을 결정합니다. 대충 지멋대로 이제 대충 문다는 거. 손대중으로 이제 지멋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광고비 파초비가 뭐 10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예산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용자금법, 가능 예상 방법, 임의 할당법, 매출액 비율법은 매출액의 5%를 한다. 그다음에 상향식은 그때 반대되겠죠. 밑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뭐 가용자금 이용법, 매출액 비율법, 경제상 대화법은 뭐 LG가 지금 100억 하고 있으면 우리도 100억 하자. 목표가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고는 넘겨보시면 매체 선정 얘기입니다. 매체는 크게 신문, 잡지, 인쇄 매체, TV, 라디오 등의 전파 매체와 5개 광고, 차량 도로 구분되는 점차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가 또 널리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뭐 접촉 범위, 접촉 빈도, 접촉
총 접촉 비용을 정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매체 선정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광고니까 어디까지 이제 도달하느냐. 접촉 범위예요. 리치라고 하죠. 접촉 범위는 또는 도달 범위란 정해진 기간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의 광고에 접촉되는 사람들이 수. 그래서 신문 광고 한 주일에 50명의 사람에게 읽혀졌다면 이 광고의 접촉 범위는 50명이라는 거고요. 접촉 빈도는 이 도달 범위 일정 기간 동안 한 사람에게 몇 번이나 접촉했는가. 자, 50만 명 중에서 30명은 이게 한 번씩 접촉되고, 그러니까 10만 명은 이제 많이죠, 많으니까 30만 명은 어때요? 한 번씩 접촉되고 10만 명은 두 번씩 접촉됐다. 나머지는 뭐 10만 명은 세 번씩이다. 그럼 곱해갖고 하는 거예요. 빈도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총 접촉량은 특정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접촉의 총량, 그죠? 접촉 범위, 접촉 빈도를 곱해서 1.6을 곱해서 80이다 이렇게 보고, 총 접촉 비율은 이제 이 접촉 비율과 접촉 빈도의 곱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밑에 광고가 실린 신문을 구독하는 가구 수가 총 200이다. 그러면 가구였다. 그럼 시청했다면 50명의 사람이 그 광고를 읽히기 위해서 접촉 비율이 25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총 접촉 비율은 25에다가 1.6나니까 40이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인터넷 광고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어때요? 기존에 이제 혁신적인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니까 다른 매체가 가질 수 없는 쌍방향성을 인터넷을 가진다는 게 중요하죠. 쌍방향. 그래서 광고로 새로운 가능성을 이제 지평할 수 있는 열어졌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쌍방향이라는 면에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매체, 그죠? 그래서 인터넷 고객은 이제 광고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도 있어. 고객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적절한 표적이 이제 가능하면서 볼 때 비용을 저렴하게 된다는 거죠. 배너 광고는 이제 한 구석에 이렇게 있는 게 배너잖아요. 그래서 뭐 배너 광고의 특징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고, 삽입형 후원 광고도 있고 뭐 기타.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인터넷 광고의 효과 측정 기준을 좀 볼게요. 자, 히트라는 것은 다른 컴퓨터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횟수를 얘기합니다. 실제 방문한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배너 광고에 노출된 횟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뷰는 특정 웹사이트가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페이지의 총 횟수를, 인스포저는 각 방문자에게 배너 광고에 접촉한 총 횟수를 얘기합니다. 클릭 횟수는 이제 클릭률이죠. 배너 광고가 포함된 페이지를 본 사용자 가운데 실제로 클릭한 사용자를 의미하며, 클릭수는 배너 광고가 포함된 페이지를 본 사용자, 클릭하여 광고지 웹사이트를 옮겨 사용자의 수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판촉입니다. 판촉. 제목 위주로 갈게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은 제목 위주로 7번 판촉을 갑니다. 판매 쪽지. 자, 읽어볼게요. 자, 프로모션 중 광고, PR, 인적 판매를 제외한 모든 마케팅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보시면 이 소비자를 설득하거나 판매 촉진은 가격을 깎아주거나 선물을 제공한다든가 우리가 쿠폰을 주겠죠. 별도의 부차적 우리가 부수적 이득을 제공함으로써 행동을 유도하는 판매 촉진을 줄여 판촉이라고 하고요. 자, 소비자 대상 판매 촉진은 비가격 판매 촉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때요? 이 프리미엄 같은 거. 그래서 가격이 아닌 판촉이죠. 그래서 이제 백화점이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면 화장품 가방을 준다든가 여행용 가방을 준다, 머플러 준다. 견본품은 어때요? 무료로 나눠줌으로써 신제품의 브랜드를 인지도하는 거죠. 알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콘테스트는 이제 소비자가 상품을 타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서 경쟁하도록 하는 판매 촉진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설문이나 고객 카드가 대변이고, 시연회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의 눈앞에서 실제로 상품을 보여주면서 실현을 통해서 상품의 사용법과 차별화된 어떤 우위성을 납득시키는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격 판매 촉진은 뭐 아시다시피 뭐 가격을 할인한다. 구매 동기를 유발해서 충동 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구매 동기를 부여하는. 그다음에 쿠폰을 줘서 우리가 쿠폰을 소지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거나, 리펀드.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리펀드는 이제 소비자가 구매한 시점에서 즉시 현금으로 돌려주는 형태. 신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거나 브랜드를 전환을 시키면서 타사를 이제 자사로 이제 옮기면서 그런 걸 많이 하죠. 리베이트는 이제
구매했다는 증거를 제조업체한테 보여주면 구매 가격 일부를 사후에 또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리베이트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어티 같은 경우는 좀 체크를 제가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마일리지죠, 마일리지. 그래서 단골 고객에게 보상하는. 그래서 항공사가 마일리지 제도처럼 계속해서 자사의 제품을 구매하면 충성도가 높은 고객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충성 고객한테 기여도가 높은 보상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일리지 시작하게 되면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는 거죠. 뒤에 DB가 이제 우리가 고객 관리, DB가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의 CRM으로 이제 바뀌어서 고객 관리를 하면서 된다는 거죠. 요즘 주유소나 커피 전문점 이런 데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중간상 대상 판촉은 이제 중간상 할인, 도소매에서 이제 할인을 해주고 협동 광고를 또 할 수 있고 판매 촉진의 효과는 이제 상표 전환, 판촉을 해서 브랜드를 바꿉니다. 내 상품을 사라는 얘기죠. 재구매라는 것은 지속적인 재구매를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제품군 확장이라는 것은 A를 구매해서 또 다른 걸 구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구매 가속화라는 것은 판매 촉진으로 평소 구매량보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매하는데 재고 쌓기, 그 현상과 구매 시점의 앞당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미리 사는 겁니다. 싸게 사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객 충성도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제 이쪽 파트는 문제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목 위주로 가셔서 중요한 것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방향으로 갈게요. 자, 이제 289페이지 가시면, 자, 제목을 바꿔서 고객에 대한 충성도 프로그램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20일 완성이잖아요. 말 그대로 20일 완성인데 어차피 기본 강의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만 이제 체크를 하셔서 가니까 쭉 갈게요. 자, 고객 충성도는 또는 고객 애호도는 특정한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열정적인 관심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객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은 더 많은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은 고객은 재구매율뿐만 아니라 가격에 덜 민감하다는 거죠. 충성도가 높다면 그러면 덜 민감하면 가격이 올라도 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뭐 1단계에서부터 7단계까지 제가 예전에 다 봤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고객 생애에 대한 가치입니다. 자, 이건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자, 이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고객 생애 가치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290페이지는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그래서 고객 생애 가치입니다. 우리가 LTV라고 하죠. LTV. 그래서 고객이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기업에게 기여하는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를 말한다. 그래서 즉 기업에 대한 잠재적 이익 기여도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밑에 특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정색 색깔 위주로 갈게요. 그래서 이제 디귿의 매출이 아닌 이익을 의미하며 이게 가장 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찍어주세요. 그럼 좀 비읍을 찍습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량 고객 효과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들이 느끼는 자사의 가치에 따라서 보상 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우리가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객 수익 기여도 분석도 한번 출제가 된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 자, 291페이지 가시면, 자, 고객 수익 기여도 분석은 한 번 정도 보셔야 됩니다. 별표 표시 하나 해주시고요. 제목 위주로 RFM은 이제 고객이 최근에 얼마나 자주 얼마치의 금액을 구매했는지가 이제 굵은 글씨가 되어 있죠. 고객 실적 평가법. 두 번째,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고객이 구매 실적을 분석해서 기업의 수익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RFM 분석과 HPM 기법의 평가를 이제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RFM 분석은 우량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반면에 HPM은 고객 실적 평가법은 이익 기여도에 대한 산정 기준이 좀 불분명한 산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제목 위주로 이제 쭉쭉 가볼게요. 그 다음에
고객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고객 관계 마케팅.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고객 관계 마케팅이라는 것이 CRM에 대한 등장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91페이지 가시면 고객 관계 관리 CRM에 대해서 자, 이것도 핵심만 잡을게요. 핵심만 잡으면 자, 이건 여러분들 어디가 중요하냐면요. 그 중요한 것은 맨 밑에 리을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생애가치 개념을 중시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따라서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의 한 기법이다. 이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자, 우리가 그 CRM에 이제 그 단순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 정보뿐만이 아닌 전략의 관점에서 도입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은 어떻게 돼요? 목적은 이제 그냥 이런 굵은 글씨. 기존 고객 확보보다는 신규보다는 기존 고객의 유지 관리가 더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존 고객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신규 확보는 4~5배다. 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고요. 다른 것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제 밑에 이제 그 단계가 있죠. 단계는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객 생애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밑줄만 박스만 일단 고객 생애 단계는 고객 유치 단계, 고객 유지 단계, 그 다음에 평생 고객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고객 유지 단계에서에 대한 전략은 어때요? 이 교차 판매와 업셀링. 자, 교차 판매는 어떻게 돼요? TV도 사요? 그럼 세탁기도 사세요. 근데 업셀링은 뭐예요? 아, 지금 그 어떻습니까? 좀 업셀링 한다는 자체는 추가 판매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장에서 기존에 이 통돌이 세탁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드럼 세탁기를 또 권유하는 거죠. 기존 PDP TV에서 이제 LCD나 벽걸이 TV를 권유하는 업셀링에서 업팩에서 판매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출액을 또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우리가 격상 판매, 추가 판매, 그래서 두 번째 업그레이드된 단가가 높은 상품의 구매를 또 유도한다. 그래서 업셀링이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고. 그다음에 CRM의 단계는 뭐 한번 우리가 그 고객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고 관계 형성, 신규 고객 확보부터 시작해서 고객 충성도 제고 유지, 구매 활성화 및 고객 확장이까지 3단계가 있다는 것도 조금 숙지를 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건 좀 체크해 보세요. 전략의 기본 아이디어는 어떻게 돼요?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비용은 신규 고객 1명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25%에 불과하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했었고, 그 다음에 20-80 파레토 법칙은 20% 고객이 전체 80% 차지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고객에 대한 활성화 전략을 또 쳐야 되고 충성도가 높은 사람의 재고를 또 전략해야 된다. 이렇게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CRM과 이제 그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매스 마케팅을 비교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CRM은 앞쪽에서 얘기했지만은 개별화 1대1 쌍방향이죠. 매스 마케팅은 무차별로 하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그래서 밑에 세 번째 보시면 매스 마케팅은 당연히 대량 생산, 대량 판매인데 CRM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요거 중요합니다. 294, 여러분들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찍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화끈하게 294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스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CRM에 대한 비교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3개.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점 밑에 세 번째 첫 번째가 했고요. 마케팅의 성과 지표에서 매스 마케팅은 어때요? 시장 점유율을 중시하고 CRM은 고객 점유율을 중시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스 마케팅은 신규 고객의 개발을 더 중시하는 한 60, 70년대인데 90년대에 이어서 어떤 CRM으로 가요.
기존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바뀌는 추세다라는 걸 꼭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CRM의 직접적인 그 성과 척도는 이제 밑줄만, 고객 관계 관리는 기업이 구축한 마케팅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합니다.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전략은 한번 읽어보시고, 성과 척도도 두 번째 이제 이 CRM의 직접적 성과 척도는 이제 두 번째 고객 획득 비용을 이제 들 수 있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고객 응대 기법 같은 건 한번 읽어보시고,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도 이제 제 논문에도 이제 서비스에 대한 그 SSM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 여기다 읽어보시면요, 서비스 품질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 논문에 이제 5가지 단계도 제가 실어놨는데, 요게 이제 요새 좀 많이 이슈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다면, 일단 서비스에 대한 의미는, 서비스는 고객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람의 노력이나 설비 등을 통해서 제공하는 무형의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라는 정도.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밑에 서비스의 성과는 이제 실현을 통해서 고객에게 만족을 주고, 성과 만족은 소비자의 서비스의 무형적인 활동에 의해서 제공된 성과를 경험해서 얻는 호의적인 감정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의 특성 같은 게 중요합니다. 서비스 특성. 그래서 이제 여기는 페이지 우리가 295페이지 가시면 서비스의 특성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형성이라는 것은, 무형성은 형태가 없다는 건 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비스가. 그 다음에 생산과 동시에 소비. 생산과 동시에 소비.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분리성인데요. 제 강의가 그래요. 제 강의를 듣자마자 제가 생산하고 여러분 바로 소비해버려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의 같은 거, 바로 이제 이게 바로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이질성. 그래서 매 서비스에 대해 품질이 상이하다는 거죠. 매번 서비스가 틀리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거고. 소멸성.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는 이제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운송, 숙박 이런 것들이 이제 소멸성이 이제 되게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닌 거, 잘 나옵니다, 이거. 이것도 별표를 한 3개 쳐놓으세요. 서비스의 특징.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4가지가 이제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자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굉장히 강조했죠. 서비스 제공 원천에 따른 서비스의 분류가 사람 중심의 서비스인데, 법률 자문이나 교수 강의 이런 것들은 맞는데요. 설비 중심은 뭐 운수업, 그 다음에 숙박업, 레저업은 아닌데 치과 의사를 갈게요. 치과 의사에 대한 것은 설비가 필요해요. 의사도 의사지만 치과 의사에 대한 진료 서비스는 설비다 보시고요. 제품 관련 서비스는 우리가 상권 분석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우리가 제품 판매업이나 AS업 같은 거는 이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고, 서비스에 대한 측정에 대한 그 서비스 생산성에 대한 측정은 뭐 그냥 옛날에 다 밑줄 쳐서 간 거니까 4가지만 있다라는 것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품질은 한번 보셔야 됩니다. 297. 서비스 품질은 소비자에게 의해서 주관적으로 인식된 서비스 품질을 의미한다.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를 평가하는 과정의 산출물이며, 우리가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와의 차이를 비롯됩니다. 이 정도.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속성은 탐색 속성. 그러니까 미리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경험 속성. 제품의 구매 전에 쉽게 알 수 없고 소비하면서 또는 소비한 후에 알 수 있는 특성이 또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탐색 속성은 구매 전에 알 수 있는 제품의 특성이고, 신용 속성은 이제 건강기관이나 증권투자 등의 서비스처럼 제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받은 후에 쉽게 평가하기가 힘든 속성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품질 격차 모형이 이제 갭 분석이라는 게 있죠. 이 갭이 별로 차이가 없으면 이제 품질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비스의 제품에 있어서 고객 만족은
고객 구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 수준보다 실제 제공받는 서비스 품질이 크거나 별 차이가 없을 때 발생한다. 그렇게만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에 따라서 서비스 기업에서는 고객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대 수준과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차이를 줄이기 다각적 노력을 필요하다. 그 정도. 뭐 네 가지 갭은 이제 어떻습니까? 실제 고객의 기대와 충족 능력 사이의 격차를 최대한 좁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재무 위주로 기업 관리자가 고객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경우 또는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도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방조시켜야 할지 모르는 경우 부적절한 업무 과정 차이죠. 그다음에 서비스를 전달할 때 직원이 정해진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 직원의 훈련 부족으로 인한 행동 차이 기업이 광고 등을 통해서 약속한 서비스 내용과 실제 제공된 서비스 간의 차이가 발생한 과도한 기대 수준 형성 차이 촉진 사이 그 다음에 기대되는 서비스와 지각된 인식된 서비스 차이 갭 그래서 1번서부터 4번 한 가지라도 발생하면 이식 4 이렇게 돼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갭에 대한 종류와 갭에 대한 내용은 이제 보시고요. 자, 이제 서비스 품질의 측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98페이지 우리가 보통 서브콜이라고 그래요. 서브콜.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의 품질, 즉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라슈라는 고객들은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것이 제품 품질을 평가하는 것보다 어렵고 서비스 품질 지형은 실제 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고객이 갖는 기대와 비교한 후 결정되며 그 다음에 품질의 서비스는 평가 서비스는 서비스의 결과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달 과정에서 함께 또 포함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 논문에도 집어넣었지만 이제 이 5가지 오른쪽에 신뢰성, 확신성, 유용성, 공감성, 대응성이라는 게 우리가 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뢰성은 뭐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확신성은 직원들의 능력, 예절, 신빙성, 안정성, 유용성은 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외양, 공감성은 개별적인 배려와 관심 이런 것들, 대응성 고객 언제든지 준비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굵은 글씨로 제가 굳이 표현을 한 거는 뭐 신뢰라는 거와 신뢰는 신뢰성, 언제든지 준비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응성, 직원들의 능력, 예절, 신빙성, 안정성은 확신, 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외양. 물리적이라는 자체, 유형은 이제 형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리적 나오면 유형, 개별적인 배려와 관심, 공간성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고 특히 이제 299페이지 밑에 서비스 프로세스의 매트리스에 대한 의의는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어떻습니까? 슈맨에는 고객과의 상호작용, 개별화 정도와 노동 집중도, 노동 집약 형태에 의해서 서비스를 4가지로 이제 나눴죠. 그래서 이제 거기 넘기시면은 노동 집중도는 시설이나 가치에 대한 노동 비율의 정도를 의미하고 고객과의 상호작용, 개별화 정도는 서비스를 설계하거나 또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과정에 고객이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노동 집중도도 높고 그 다음에 근데 고객과의 상호작용, 개별화 정도는 이제 낮은 게 대중 서비스, 학교, 학원, 은행업, 도매상, 소매상.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전문 서비스 같은 거, 세무사, 뭐 의사, 서비스숍은 이제 병원이나 정비소 이런 것들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팩토리는 이제 제주도와 유사합니다. 호텔, 항공사, 운송업, 리조트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가볍게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팩토리 같은 것도 이제 즉 서비스 공장 고객과의 상호작용 정도의 노동 집약도가 낮은 서비스 업체이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밑에 서비스 팩토리의 예로는 이제 항공사, 그다음에 대부분의 투송회사, 호텔 그리고 리조트다. 이 정도만 보시고요. 서비스 숍은 우리가 노동 집중도가 낮습니다. 고객과의 상호작용 정도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서비스 팩토리는 서비스 숍이 된다. 서비스 숍은 오는 고객은 욕구가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하지만 수요가 많다. 그다음에 병원, 정비소 같은 게 되겠고 대중은 이제 노동집약적이면서 고객과에 대한 상호작용이 정도가 낮은 서비스. 그래서 오른쪽 대중 서비스에는 도매상, 소매상, 은행, 학교 같은 거. 전문 서비스는 변호사, 의사, 회계사. 전문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이제 비교적 크지 않지만 전문성 때문에 비교는 대체적으로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남았네요. 디스플레이가 남고 근데 상품 포장이 남았는데 자 이것 또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 위주로만 이제 좀 가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상품 진열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의미 정도만. 진열은 디스플레이는 소비자가 제품을 알린다는 게 중요하죠. 알리고 소비자의 구매 의욕 자극 입줄,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판매대를 설치하고 제품을 배치한 상품을 배열하는 것을 말한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머천다이징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습니까? VP는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보여주는 거. 그래서 연출과 테마의 종합편으로 이제 이 점포와 상품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능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PP는 판매를 유도합니다. 상품의 판매 포인트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IP는 판매의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대로 개개인 상품에 대한 분류에서 VP는 보여주는 기, PP는 판매 의도, IP는 판매 기능. 요 세 가지를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진열의 뭐 중요성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이나 전문점이 특히 중요하죠. 그래서 소매 유통업은 이제 셀프 서비스의 방식을 크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이 진열 기술 이것들이 이제 중요도가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이 고객이 직접 상품을 찾고 직접 픽업하고 카트에 넣어가지고 가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열의 요소는, 기본 요소는 이 정도. 진열의 요소는 품목, 무엇을, 진열의 양, 얼마나, 진열의 위치 어디에, 어떤 형태로, 페이스, 얼굴이죠. 어느 면에서 이제 보이게 하느냐. 물건은 이제 진열할 때 가장 중요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페이싱이 이제 그 밑에 상품, 페이싱은 이제 메인 페이싱은 상품이며 상표가 붙어 있는 쪽을 얼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상표가 이제 무슨 우유, 메일 우유 뭐 이런 거. 그래서 밑에 페이싱은 특정 상품을 가로로 몇 개의 진열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룹과 조닝이라는 것은 이 그룹핑이라는 각 상품의 묶음이에요. 묶음화 되는 거죠. 공통이 되는 품목끼리 모아서 관련 상품끼리 묶어서 이제 판매한다는 거. 조닝은 이제 각 묶음의 배치입니다. 각 묶음의 배치. 그래서 그룹핑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각 상품의 묶음화, 공통점이 있는 품목끼리 모아서 공통점 품목을 판매한다 그랬죠. 조닝은 이제 각 묶음의 배치를 어디로 할 거냐, 어디에 배치할 거냐, 입구냐, 구성이냐. 가끔 팔리는 건 구성이고 잘 팔리는 건 이제 첨가류나 채소, 과일들은 입구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진열에 대한 원칙은 뭐 그 순서, 우리가 주목, 관심, 구매, 아이다죠. 행동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AIDMA는 이제 메모리가 이제 들어간다는 거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AIDCA는 뭐가 들어가요? 확신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 앞쪽에서 체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열의 종류는 뭐 수직 진열, 그죠? 수직으로 동종 상품을 새로 이제 진열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수평 진열은 이제 파노라마식으로 이제 수평으로 이제 진열한다는 거. 그래서 수평 진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수한 자석 상품 부분이 있는 경우는 수평 진열 유리하고, 샌드위치별은 이제 잘 팔리는 거 옆에 또 안 팔리는 걸 나눠서 진열 때 잘 팔린 거, 안 팔린 거. 잘 팔리는 이익이 높지만 잘 팔리지 않는 상품은 그게 눈에 띄게 하는 판촉이죠. 라이트업 진열은 이제 우측의 고가격, 고이익, 대용량 상품들이 진열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전진 입체 진열은 이제 가능한 한 진열 선반의 앞에 상품을 진열하는 것을 얘기하고, 공면 전고 진열이라는 것은 이제 벌크 매대,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벌크라는 자체는 이제 완만하게 산 모양으로 이렇게 진열하는 거죠. 완만한 곡면의 산 모양으로 이제 진열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이 접하는 부분을 완만한 곡면으로 이제 만들어서 선진 서출하는. 뭐 컬러 컨트롤 진열은 뭐 예전에 다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갈 것 같을 거 여기 넘겨 보시고요. 사이드 진열은 그냥 매대 옆에 따로 밀착시켜 돌출하는 기법. 그래서 이 점불 바스켓 뒤죽박죽이죠. 이게 저렴한 그 여러 가지 이제 아무데나 진열 이런 것들이 되고, 평대 진열은 이제 선반 같은 진열
때 이제 상품의 접근이 용이한 걸로 보시면서 통로가 넓어야 되고 재고 관리에 또 주의해서 보조 활용을 한다. 그다음에 뭐 트레이트 팩 진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일단은 넘기셔서 그 엔드 진열은 이제 추구 쪽에 돌아서는 고객을 멈추게 만드는, 단품 진열은 이제 신상품 기획, 상품 등 특정 브랜드 판매를 또 극대화시키는 거고요. 브레이크업 진열이라는 것은 진열 라인을 변화시킨다 그랬죠. 진열 라인을 변화해줘서 고객 시선을 유도해서 상품에 대한 매장의 주목을 또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OP 진열은 이제 그 구매 시점이죠. 그래서 밑에 글무시 POP 진열은 이제 광고는 설득적이고 암묵적인 세일즈맨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색 진열은 이제 고객의 제품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진열,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20일 암기는 굵은글씨 위주로 갔어요. 컷 케이스는 어땠어요? 컷 케이스는 이제 제품을 이제 포장된 상자 속에 그대로 넣어둔 채 판매된다는 거. 그다음 밑에 POP 광고의 의의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POP는 구매 시점의 진열물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POP 광고 진열 혹은 판매 시점 진열도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진열 때 부착된 광고를 의미하는 것이고, 비용 거의 들지 않는 반면에 제품의 홍보 효과는 이제 매우 뛰어나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되고요. 자, 상품 포장은 뭐 포장에 대한 의의, 포장의 주요성은 이제 포장은 제품의 얼굴이다. 포장의 기능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세요. 보호성 같은 거, 제목 기준은 가셔야 됩니다. 아마 빨리 진행됩니다. 그래도. 자, 포장의 기능은 보호성이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 보호를 하고, 뭐 습기 같은 거에. 그 다음에 상품성, 잘 팔려야 됩니다. 그래서 상품성, 판매 촉진성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편리성, 포장이 편리성이 있어야 되죠. 포장을 쉽게 개봉하고 보관을 또 하기 조금 좋고 사용하기에 대한 단위로 포장되어야 되고요. 심리는 포장을 보고 이제 구매 심리가 또 작동해야 되죠. 자, 배송성은 이제 수성 보관 하역이 편리해야 되고, 경제성은 포장도 하나의 원가 절감이 됩니다. 포장은 이제 하나의 원가 절감으로 보고, 환경 친화적은 이제 요즘은 포장 자체가 폐기물이라는 것으로서 잘 보존하자는 얘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포장에 대한 분류 정도를 이제 보는데, 포장의 분류는 이제 보통 우리가 KSA 1006 포장의 분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장을 이제 개포장, 납포장이죠. 개장하는, 흔히 이제 개별로 물품의 자체를 하나씩 포장한다는 거, 이 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개포장은 이제 넘기시면은 세 번째 시각적인 목적도 지닌다. 구매 욕구 자극하고, 내장, 소포장. 내장은 이제 소포장은 이제 물품에 대한 수분, 습기, 과열, 충격 등을 방지하는 거죠. 적합한 재료. 그다음에 내장이란 이제 특수한 목적, 어떤 개장된 물품 상자 등의 같은 용기에 넣은 포장된 화물에 안쪽에 덧붙여지는, 개장이나 외장보다는 복잡해요. 고도의 기술이 되고요. 겉포장이라는 게 있어요. 겉포장. 자, 겉포장은 이제 우리가 보통 1차 공업 포장이죠. 운송 화물 보호를 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송을 위해서 물품 상자나 나무통, 금속 등 이런 넣거나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묶어서 기호 또는 화물을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개장, 내장은 상업 포장 또는 소비자 포장이다. 이렇게 해서 꼭 체크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포장과 디자인,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죠. 포장 요새 구성의 결정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브랜드명, 제품 정보, 그래픽 어떤 요소, 색상 재료 등에 대한 결정,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그런 연상 현상이 또 용이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맨 밑에 보시면 이제
하나, 둘, 셋. 예. 네, 잠시만요. 네, 들어갈게요. 자, 310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포장과 브랜드, 포장 디자인의 중요성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장도 이제 그 포장의 중요성을 한번 읽어보시고 포장 구성에 대한 결정은 밑에 쳐보세요. 브랜드명, 제품 정보, 그다음에 그래픽 요소, 색상 재료 등에 대한 결정,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브랜드 연상의 형성이 용이하도록 또 이루어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포장은 하나의 이제 언어적인 연상을 갖는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유는 하얀 색상의 종이팩에 사용한다든가 사이다는 뭐 초록색 병 이렇게 어떻습니까? 언어적 연상이다 이렇게 색상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좋은 포장이 갖춰야 될 조건은 이제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지만 시각성은 눈에 잘 띄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정보 제공은 제품 사용법, 매뉴얼 같은 것들은 이제 잘 봐야 되고 감정적 소구 능력은 포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느낌 무드라는 거죠. 감성적 요소를 배제하고 제품 정보만 강조하는 제품 포장이 있는가 하면 제품 정보는 거의 제공하지 않고 감정적 요소만을 강조하는 제품 포장도 있다고 얘기했고요. 자, 기능 수행력은 포장은 제품 내용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중간상과 소비자 저장하기 용이하도록 제품 사용을 용이하게 그리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된다. 그래서 흔히 모두 다 이거를 비유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유통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많죠. 그래서 유통 마케팅과 유통 정보를 8시간을 주어졌는데 우리가 6시간을 했죠. 이 2시간 유통 정보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